자, 우리 페이지 수로는요, 이 40페이지죠?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양기자 작가의 단편소설이죠. 우리가 이전 파트에서 뭘 배웠어? 시장경제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코끼리와 생쥐의 경쟁. 무엇이 공정한 경쟁인지, 시장 안에서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대기업과 영세기업만의 경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작품에서 볼 것은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비슷비슷한 동종업종끼리의 이제 경쟁의 모습을 보게 될 건데, 이 사이에 완전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원미동 마을의 소시민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미동 사람들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미동 사람들, 양기자 소설가 작품이고요. 이 소설의 갈래는 얘들아 192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현대소설이라고 불러. 여기는 1980년대를 다룰 거기 때문에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그리고 단편소설이다. 짧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다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세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세태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사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 우린 이미 제목에서부터 사실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원미동이래. 원미동은 실제로 있는 곳일까 없는 곳일까? 맞아요.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곳,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설의 성격이 사실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일상적이다. 일상적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에 카메라만 된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배경은 선생님이 소설에서의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알겠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시간적 배경은요, 1980년 대인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여기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수업하기 전에 우리 지금 수업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카메라 세팅하면서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계절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 그게 뭘까요? 막 찾아보기 시작한다.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한다. 뭐였냐면요, 바로 연탄입니다. 연탄. 승지야, 연탄을 언제 피우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다면은 1980년대 겨울이 되겠죠. 겨울, 연탄이라는 키워드로 계절을 추론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 공간적 배경은 부천시에 위치한 원미동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구체적으로 23통 5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반장님, 통장님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쵸? 반장님, 통장님, 리장님. 리나 통이나 반이 이렇게 있었을 때야. 조선시대 때 주로 부목군현 더 아래에, 일반 군현 아래에 있었던 건데,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옛날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은 면, 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점 중요하죠. 시점은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일단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주제는 동네 이웃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이해야. 그래서 이 갈등, 왜 하필이면 이 동네였는지, 이 원미동이라는 동네였는지를 같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 하필 원미동이어야만 했을까? 원미동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야. 오히려 소시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자기가 훨씬 더 힘든 사람들,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치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가는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내 지갑에 떨어지는 20원, 30원 잔돈을 모아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게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소시민들의 모습을 다룰 건데, 그러면서 그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원미동이라는 동네 안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룰 거래.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객관적 시선이 있어야 될까? 주관적 시선이 있어야 될까? 객관적 시선이 있어야 돼. 왜? 주관적 시선으로 갈등이 전개되면은 소시민의 삶이라는 주제는 살짝 비껴나고 개개인 간의 갈등이 되어버리면 그 갈등의 감정에만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더 넓게 보는 게 안 될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우리가 3인칭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 따단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소설에는 이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자, 특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보여지는데요. 빨간 색깔 여기 있네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빨간 색깔로 써볼게요. 자,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 그랬어? 1980년이라 그랬죠? 1980년대 소시민의 생활상과 그리고 고민거리들이 잘 나타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무엇이 제시되고 있다 그랬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그랬어. 이렇게 되면은 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었죠.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따단. 세 번째 특징은요, 원미동 주민들의 삶이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어. 그리고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풍족하게, 유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 생계전선에 다들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있겠어. 근데 힘들다는 걸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묵묵하게 바라보면서 감싸주는 건 좀 다르거든. 이 소설은 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원미동 주민의 삶의 애환을 따뜻한 시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야. 따뜻한 시선을 보내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읽어주는 것이죠. 따뜻한, 뭔가 분필이 좀 이상한데? 따뜻한 시각으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징 짚자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아까 한번 읽어봤잖아.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직 안 읽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대화가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어때요? 생생하죠. 그쵸? 생생한 대화가 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만으로도 인물의 생동감이 부여가 되고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자, 4번 들어갈게요. 인물들이 주고받는 생생한 대화를 통해
삶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에 대한 특징은 이해를 했고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며 어떤 갈등이 전개가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갈등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갈등 관계가 어떻게 얽혀지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포 슈퍼가 등장을 해요. 김포 슈퍼는 원래부터 김포 슈퍼는 아니었고 옛날 김포 쌀 상회라는 곳으로 연탄과 쌀을 취급했었던 곳이었었어. 자, 김포 슈퍼는 누가 운영을 하냐? 경호내라고 해서 경호의 엄마, 아버지들이 이제 경호내외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슈퍼가 하나가 더 있는데 김포 슈퍼 또 옆에는 형제 슈퍼라는 곳이 있었어.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이렇게 마을이 여러 가지 반 이렇게 있으면 통장님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그런다 했잖아. 이렇게 오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반이라는 마을에서 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장이겠죠. 바로 김반장입니다. 김반장. 김반장은 원래 슈퍼를 운영하면서 이제 생활용품들 같은 것들 다 판매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는 이렇게 김포 쌀 상회였었던 곳이 김포 슈퍼로 확장 개업을 하게 된 거야. 원래는 쌀이랑 연탄만 팔았었는데 김포 슈퍼로 확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쌀과 연탄만 취급하다가 생활용품까지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생활용품을 취급하지 않다가 쌀 연탄에서 이것까지 플러스로 추가를 해버리게 되면 얘들아, 당연히 기존에 생활용품을 취급했었던 형제 슈퍼도 뿔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취급하게 되면서 형제 슈퍼와 갈등을 빚게 되죠. 형제 슈퍼와 갈등을 빚게 된다. 이거 조금 더 넓게 써야겠는데, 형제 슈퍼를 이쯤에 조금 더 격차를 둘게요. 자, 그래서 김반장의 이 형제 슈퍼는 무엇이었냐? 김포 슈퍼가 이제 뭘로 확장을 했어? 쌀이랑 연탄만 팔던 가게에서 생활용품까지 취급하는 슈퍼가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김포 슈퍼가 개업하는 김포 슈퍼의 개업에 맞춰 이제 형제 슈퍼에서도 그전에는 취급하지 않았었던 쌀과 연탄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까 작품 잠깐 읽어봤을 때
경운에서 쌀을 사니, 이번에는 형제네에서 뭘 사니, 정육점 여자는 형제네가 더 가까우니까 김반장네에서 쌀을 사니, 연탄을 사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쌀이랑 연탄을 여기에서만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 형제 슈퍼에서도 쌀과 연탄을 취급하게 되면서 갈등이 점차 불거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게가 김포 슈퍼의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 관계가 성립이 된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갈등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냐면 우리가 읽은 곳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갈등이 심화되냐? 만약에 형제 슈퍼에서 귤을 한 박스를 팔면은 귤 200원에 20개를 담아줬어. 그러면 여기에선 23개를 담아주고 에이 몰라 여긴 25개 담아주고 그러니까 본전치기 그냥 제 살 깎아먹기로 일단 많이 오세요. 요런 전략을 쓰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많이 판매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고 싶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지? 뭐 필통. 난 그 나이 때 그런 거밖에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필통, 샤프, 지우개 같은 것들. 저기 알파문고 같은 데 가면 비싸잖아. 그런데 이거를 두 문구점에서 뭐 모닝글로리랑 알파문고에서 둘이 막 싸우면서 100원, 10원, 바겐 세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좋죠. 그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이 깊어지면서 둘 사이에 경쟁으로 이미 손해를 보고 있었어. 어디도? 김포도, 형제도, 경운에도, 김반장네도 손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에 타격을 입었다. 장사에 타격을 입었었고, 그리고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싱싱첨가물이라고 하는 과일을 취급하는 가게가 하나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새로운 펜, 파란 펜으로 갈게요. 뭔가 싱싱하니까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싱싱첨가물. 원래 이 원미동 사람이 아닌데 원미동에 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원미동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여기에 와가지고 청과를 여기로 와서 가게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정이 원미동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싱싱첨가물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김포 형제 싸우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휴전을 해요. 가격 경쟁을 잠시 임시적으로 휴전을 하기로 한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싱싱첨가물에서 취급하는 부식일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품목들의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 이래 버리면 이들의 갈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첨가물의 등장으로 무슨 관계가 됐어? 동맹관계가 된 거야. 이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보는 건 갑작스럽게 등장한 첨가물이라는 거지. 첨가물이 된다. 결국에는 이 첨가물이 피를 보게 된다. 과일과 부식일절을 취급하는 가게로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김포내와 형제내가 동맹을 맺고 가격은 얘네들끼리는 똑같아. 그런데 싱싱첨가 물거보다는 싸. 이렇게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싱싱으로는 아무도 안 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두 슈퍼의 동맹으로 태업을 하게 됩니다. 두 슈퍼의 동맹으로 태업을 하게 된다. 이게 주된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필기 다 해주셨으면은요, 옆에 공간으로 조금 더 넘어와서 마저 내용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소설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이 소설 내용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갈 건데, 소설에는 구성되는 5가지의 요소가 있죠. 잠시만. 자, 돌아왔습니다. 소설에 5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었지. 발단, 전개, 그 다음 뭐야? 위기, 그 다음이 그렇지. 전일정, 절정. 마지막이 결말이란 말이에요. 뭐 다르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큰 틀은 여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가끔씩 이 전개를 상승이라고도 하고 이게 상승이 위기로 갈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위기가 상승으로 갈 경우도 있고 결말이 하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느낌은 대충 알겠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 발단, 시작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등장인물도 나와주고 배경도 설명해주고 지금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다 나와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다가 절정을 찍고 그리고 나서 뚝 떨어지는 게 이게 소설의 구성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약간 생선으로 치면 뼈 같은 거지. 그죠? 이 원미동 사람들에도 마찬가지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순으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발단. 이 발단에서 원미동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나타내진 않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끔 해줘요. 처음에는 경호내가 가게를 확장하죠. 그래서 경호내는 가게를 확장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김포슈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업을 한다. 요게 이제 발단이 됩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갈등에도 2가지가 있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는데 지금 이 원미동 사람들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어떤 갈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전개입니다. 자, 전개 같이 한번 볼게요. 전개는 기존에 있던 형제 슈퍼와 그리고 이 김포 슈퍼 간에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가게가 더 싸다고요 하는 거예요. 고객 유치를 위한 갈등이 일어난다. 일어남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은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기니까 새로운 그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싱싱첨가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경쟁업체인 싱싱 첨가물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절정은 뭐겠어? 그래, 얘네 둘이 형제랑 김포랑 같이 손잡고 싱싱망하게 하는 게 그게 절정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싱싱 띄고 첨가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제 슈퍼와 이제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이 김포 슈퍼는 더 이상 우리끼리의 가격 경쟁은 없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 싱싱 첨가물이다. 그래서 두 슈퍼는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동맹을 맺고 어떻게 된다? 그렇지. 싱싱 첨가물은 폐업을 하게 된다. 싱싱 첨가물은 싱싱 띄고 첨가물은 폐업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 하강합니다. 자,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재미있어요. 열린 결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마지막은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며 삶이 고단한 원미동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순으로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미동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죠? 파란불 들어오고 있나? 들어왔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목소리도 잘 나오고 있겠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기가 이번 주 내내 조금 너무 심해가지고 코가 지금 꽉 잠겨 있거든요. 발음이 살짝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발음을 보여줘야 돼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고 싶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감기가 혹시라도 옮을까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호치키 쓰여 있는 내용 우리 그리고 1, 2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싱싱 첨가물의 주인 사내는 이제 막 이사와서 동네 형편은 전혀 모르는 듯 했다. 밑줄 칠게요. 싱싱 첨가물 주인 사내. 자, 그럼 싱싱 첨가물이 등장했네. 지금 여긴 어디 나오고 있는 거야? 위기부터 나오고 있는 거야. 이 둘이 싸우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읽어봤어요. 그치? 읽어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위기는 싱싱 첨가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우리 위기에서부터 읽어볼 것이고 자, 싱싱 첨가물의 청년 이 젊은 사장은요. 동네 형편을 전혀 모른대. 그럼 원래 원미동 사람이야? 원미동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원미동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원미동 같은 지금의 원미동이랑 달라요. 어쨌든 후미진 동네에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 조금 형편이 넉넉하진 못한 것 같아. 자, 형편은 잘 모르는 듯 하였다. 무작정 과일점만 버렸으면 혹시 괜찮았을 것을 그냥 과일만 팔지 라는 뜻이야. 자, 무작정 과일점만 버렸으면 혹시 괜찮았을 것을 눈치도 없이 부식일절 가게 안에 있음 밑줄 칠게요.
부식일절 가게 안에 있음이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파, 콩나물, 두부, 상추, 양파 따위의 부식일절이 아닌 부식일체를 팔기 시작했대. 아, 부식일절이 아니라 부식일체까지도. 우리가 왜 국 끓이려면 양파도 있어야 하고 두부도 있어야 되고 대파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 부식일체를 원래는 이 슈퍼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청과에서 그런 것들까지 들여와가지고 판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제 청과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과일만 파는 건 많이 없어, 얘들아. 그쵸? 마트 같은 데서도 항상 가면은 수산 코너 있잖아. 신선 코너 가면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해산물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하나로만 가기가 힘든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식일절들을 들려왔었는데 이제 부식일체를 판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눈총을 산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김포랑 형제랑 싸우는데 너까지 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무작정 과일점만 버렸으면 괜찮았을 거죠. 그냥 과일만 팔지 눈치도 없이 부식일절 가게 안에 있음이란 쪽지를 붙여놓고 파, 콩나물, 두부, 상추, 양파 따위의 부식일절이 아닌 부식일체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딱 가운데 지점에서 그것도 결사적인 고객 확보로 바늘 끝처럼 날카로운 두 가게 앞에 버젓이 부식일절 운운한 쪽지를 매달아 놓았으니 무사할 리가 없었다. 심지어는 위치조차도 이 가게 가운데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야. 와, 위치 최고다. 그치, 얘들아? 자, 위치 최고예요. 자, 김포의 경호네나 형제의 김반장이나 미천 잘라먹기식의 장사를 한 탓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천 잘라먹기식의 장사가 뭐야? 둘 사이에 경쟁한 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고객 행위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계속 가격 줄여가는 게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본인들 미천 팔아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남는 게 없다고요. 장사에 타격을 입은 상태야. 자, 그래서 미천 잘라먹기 시기에 장사를 한 탓에 서로들 적잖이 지쳐있는 때였다. 얼만큼 지쳐 있었냐면은 자, 경호네 한번 보자. 웃음 많고 상냥하던 경호 엄마의 얼굴에도 시름시름이 덕지덕지 끼었고 세탁소집 여자 말을 들으면 밤중에 곧잘 부부싸움도 벌어지는 모양이었대요. 김반장은 껍칠한 얼굴에 술만 늘어서 소주 4호비 하루 기본이라고 외치는 판이었는데 김반장의 경우에는 좀 지나치다 할 만큼 술주정이 덧붙인 탓에 동네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도 많았대요. 한번 술에 취하면 장사고 뭐고 때려치우겠다고 날뛰질 않나. 기분이 상한다고 턱도 없는 값에 물건을 팔아넘기질 않나. 팔리지도 않은 쌀과 연탄은 무슨 고집으로 외상을 내라서라도 쌓아놓지를 않나. 참말 속이 터져 죽을 노릇이라고 김반장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매일 징징대었대요. 특히 그 허리 굽은 할머니는 이날 이때껏 장가도 못 들고 지부모 대신 동생들 가르치느라고 마음고생만 시킨 내 큰손주 다 버리고서 라면서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아유, 사람 볼짝 뛰다 죽겠네. 얼락 과일만 팔아도 속이 뒤집히는 반에 부식일절 참 골고루들 애먹이는구먼. 김반장의 눈빛이 곱지 못하듯 김포 슈퍼 내외관도 안색이 좋지 못하였다. 정말 죽어라 하네요. 김반장 등살에 피가 마르는데 인제는 싱싱청가물까지 들어서 회방을 놓으니 웃음 많던 경호 엄마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싱싱청가물에는 또 하나의 쪽지가 나붙었다. 완독임 대량 입하. 야, 지금 여기에서 과일만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경호네랑 김반장네, 그러니까 김포슈퍼랑 형제슈퍼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부식일절들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겠는데 완독임까지 들어왔다고 김사가라고 붙여놨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너 두고 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붙어있는 것까지 봤을 때 두 사람은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갔었을 거야. 며칠 후, 그치? 선생님 말 맞지? 또 하나의 쪽지가 붙여있자마자 잘 봐. 며칠 후 경호네와 형제슈퍼의 김반장이 휴전협정에다가 동그라미. 휴전협정 맺었대잖아. 이 쪽지 붙어있고 나서 완독임 대량입하 붙어있고 나서부터 얘는 휴전협정 맺었대. 휴전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쫙 퍼졌다. 아닌 게 아니라 두 집의 물건값이 같아졌고 전루금도 확실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에 김이 빠졌다. 동네 여자들은 내심에 김이 빠졌대. 에잉? 이랬다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대충 감이 오죠? 이들이 계속 싸우면서 가격을 낮추면은 대부분 소비자가 이제 부녀자들이잖아요. 부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가격을 하나로 합쳐버렸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김이 팍 새버린 거지. 그래도 고흥댁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흉이 되지 않는데, 고흥댁이 아까 했었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치? 그 할머니께서 왜 비누가 500원이라 그래가지고 비누 세트 하나 샀는데 그 비누 세트 옆 가게에서 450원에 판다 해가지고 비누가 물리고 450원 파는데 갔었다는 그 할머니, 고흥댁이에요. 고흥댁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지만 그래도 어찌 좀 아쉬운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호네와 김반장이 단순한 휴전조약만을 맺은 게 아니라는 당분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조를 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동맹자들이 쳐부셔야 할 적군은 누구야? 싱싱청가물이었다는 것이죠.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먼저 동맹을 제안한 쪽은 김반장 쪽이라고 했습니다. 김반장이 늦은 밤 경호 아버지와 함께 공단 쪽 돼지갈비집에서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제안은 김반장이 했지만 이것저것 묘책은 바로 경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서로 형님 아우 해가면서 신세한탄을 할 만큼 사이가 좋아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소문이었을까요? 이 싱싱청가물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오히려 형님 아우 할 정도로 풀어지면서 여기를 쳐부시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문단. 남은 일은 싱싱청가물이 어떻게 당하는지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고흥댁 말대로 고래 3마리가 붙었으니 먹는 게 더 많아지리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된 전략은 바로 가격인하였다. 싱싱청가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두 가게가 모두 대폭적으로 가게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그 외의 상품들은 동맹 이후 두 가게가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였다. 완도김 대량이파, 그치? 또 하나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랬잖아. 싱싱청가물에 완도김 대량이파 붙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싱싱청가물에 맞서 김반장은 위도김 대량이파를 한 거야. 위도김을 들여와가지고 집집마다 산지 가격으로 나눠줬대, 얘들아. 산지 가격으로 나눠주면서 부지런한 경호 아버지는요, 서울의 청가물 도매시장까지 드륵 이제 트럭 운전하고 가가지고 사과와 귤을 이 김반장네 가게에도 진열되어 싼값으로 팔리게 했다는 것이죠. 원미동 여자들이야 굳이 싱싱청가물을 드나들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싸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과일이나 부식은 경호대나 김반장 쪽이 값이 훨씬 헐했으므로, 또한 한 동네에서 이웃으로 낯익은 그들의 가게에서 싱싱청가물 쪽이 뻔히 이제 싱싱청가물 쪽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경호네랑 김반장네가 뻔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눈치 보이니까 갈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싱싱청가물 쪽을 지켜보고 있을 게 뻔한데 원성을 사가면서까지 찾아갈 까닭이 무언가. 이렇게 되자 싱싱청가물 쪽의 주인 남자는 슬그머니 부식일절 운운한 쪽지를 거두어들었대요. 쪽지 뗐대요. 완독인 대량이파라는 쪽지도 떼어버렸대요. 자, 과일만 취급한 것임을 공표하기나 하는 듯이 대신 과일도산매라는 쪽지가 나붙어 있었고, 콩나물이나 팥 따위를 팔아봤자 큰돈 남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너희들 수원대로 딴 눈 안 팔고 과일이나 팔아보겠다 이러면서 땅바닥에 침을 탁 뱉는 것을 보았노라고 서울 미용실 경자가 드나드는 여자들한테 말을 전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두었으니 동맹을 맺은 보람은 있는 셈이지요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않는에다가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1번부터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볼게. 형제 슈퍼와의 경쟁으로 인한 경호 엄마의 성격이 변했대. 그래, 뭐 부부싸움도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잖아. 그리고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랬어요. 이건 맞네요. 김반장은 싱싱청가물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호 아버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
그래요. 경호아버지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랬었잖아요. 손을 먼저 내민 건 김반장이지만 묘한 계책들은 왠지 경호 내에서도 많이 내는 것 같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3번, 싱싱청가물 주인은 외지 출신으로 동네 형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개업한다. 그래요. 외지 출신인데 원미동까지 와가지고 장사를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바로 싱싱청가물의 주인. 4번, 경호아버지는 김반장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김반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 그쵸, 이제 형님, 아우 하면서 이제 서로 관계를 풀어갔었다 그랬었죠. 5번입니다. 동네 여자들은 김반장과 경호내의 협정을 아쉬워하며 싱싱청가물로 발을 돌린. 다가 잘못됐지. 아쉬워하기는 했지만 싱싱청가물로 발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2번입니다. 또 하나의 쪽지의 서사적 역할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3어절로 쓰시오. 자, 어절이라는 것은 얘들아 끊어지는 말을 뜻하는 거야. 단어가 끊어지는 거. 싱싱 1어절, 청가물 2어절, 청가물의 2어절, 등장으로 3어절, 인해 4어절, 가격 5어절, 경책 6어절, 그리고 잠시 7어절, 휴전 8어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의 정답은 무엇이겠어요? 한번 정답 찾아서 써보시겠어요? 3어절입니다. 3어절. 이 쪽지를 보면서 또 하나의 쪽지에 뭐라고 붙어있었다 그랬어? 완독임 대량이파 라고 붙여져 있는 거 보고 이놈의 자식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 이 싱싱청가물은 아무것도 모르고 김도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완독인 대량이파를 딱 붙여놨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갑작스럽게 이제 김포슈퍼나 형제슈퍼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우리 놀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되지. 어떤 결심을 하게 됐어? 자, 선생님이 답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 청가물을 자 이렇게까지만 써도 2어절이네요. 2어절 싱싱 첫어절 청가물 2어절 내쫓을 결심을 하게 만든다. 오케이? 그러면은 싱싱 첫어절 청가물 2어절 내쫓을 3어절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원하는 답 찾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요, 이후에 3번부터 23번까지를 숙제로 풀어보실 건데요. 이 숙제는 지금 정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만 숙제고, 영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숙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푸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잠시 종료해 놓고 다 푼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푸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논술교재로 같이 한번 와볼 건데요. 논술교재. 논술교재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원미동 사람들이 나와 있는 42페이지. 자, 4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42페이지를 보면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보고 가격 할인과 후한 저울인심 등 서로 다투던 김포슈퍼와 형제슈퍼의 김반장은 싱싱청가물 개점을 계기로 휴전협정을 맺어 물건값을 같게 절의 눈금도 확실히 하기로 했대요. 그러나 이것은 동네 여자들에게 아쉬움으로 다가왔는데 이처럼 형제슈퍼와 김포슈퍼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객 확보 전쟁과 그것을 유용하게 이뤄드는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소시민의 근성 아닐까, 얘들아? 그치? 나 같아도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였다면 슈퍼에서 50원만 더 샀으면은 난 아무리 멀어도 50원이 더 싼 슈퍼를 갔었을 것 같아. 그때는 용돈 50원, 100원이 굉장히 귀했었을 때니까. 자, 그리고 옆에 원미동이라는 조그만한 사회를 뒤집어 놓는 이 김포슈퍼와 형제슈퍼 두 상점의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고 어떤 부분,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변에서 김포슈퍼와 형제슈퍼 그리고 싱싱청가물의 갈등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다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채워가지고 넣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한 문장만 이렇게 찍찍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신의 생각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고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4-5줄이 더 이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씨 항상 예쁘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배워볼 작품,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선생님의 페이보릿 소설이에요. 늘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것도 바로 이 조세희 작가님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때문이다. 덕분이다. 때문이다. 작년 2022년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선생님 마음에 별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특히나 당시에 사회에서 소외된 변두리 사람들의 삶을 덤덤하지만서도 표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난 아직까지도 조린 감자라든지 마른 풋고추, 까만 된장, 이런 표현들이 내 가슴에 10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도 사무쳐 있어요. 같이 우리 선생님이 푹 빠진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부터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저기 승재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승재 이거 잡고 읽어주세요. 옆에 누르면 안 되고 그냥 들기만 하고 읽어도 이게 되고. 197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중편소설로 197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 시기 화려한 성장 뒤에 숨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그렸다. 작가는 도시의 재개발 뒤에 숨은 도시 빈민들의 아픔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을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장이 일가의 삶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가 차례대로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의 과정과 화려한 경제의 성장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꺾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작품에 담겨있는 도시 빈민 근로자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네, 잘 읽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0년대, 이 시대 배경만 설명을 하자면 정말 할 말이 많아. 1시간도 모자란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져 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공업을 위주로 수출을 하는 수출 산업들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진 중공업, 중화공업을 중심으로 3차, 4차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때를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실제로 엄청나게 향상이 돼. 하지만 얘들아, 그 이면에 너무 발빠른 성장에 따라가지 못한 저 뒤쪽에 있었던 사회의 이면에 뒤처져 있는 이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작품이 바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되겠습니다. 자, 작품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맞춤법으로 표현하면은, 선생님, 난장이는 이 장이라는 건 대장 장이처럼 어떤 기술이 뛰어난 사람한테 장이라 그러고, 뭐 개구쟁이처럼 비전문적인 것에 잘하는 사람을 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난장이가 아니라 난쟁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지만, 선생님 우리 독서하는 서재 있잖아. 거기에도 선생님의 난소공이 있는데 보면은 난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뭐 이 당시 맞춤법 표기로는 난장이도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나는 문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얘들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난장이는 되게
엄청 광범위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 가난한 이제 서울 변두리의 빈민촌, 이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별의별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난장이 아버지께서 막 수도 배관공 일도 하고요.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분도 자신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문적인 장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난장이라고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 난 쟁이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품에서는 제목 네이버에 치면은 난쟁이라고 나오는데 책은 지금 출판된 게 1970년대에 출판된 책으로는 난장이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갈래는요. 중편소설입니다. 연작소설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실제로 선생님은 이 책의 필사를 살면서 7번 넘게 해봤어요. 7번 넘었지. 맞아, 7번 넘었어요. 7번 넘게 필사를 막 했었는데 정말 이 문체가 나의 문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필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였다. 자, 근데 읽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책 나도 같이 읽어볼래 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읽는 건 좋아. 근데 보다 보면은 뭐 그럴 거예요. 우주여행, 칼날, 아니면 메비우스의 띠 이렇게 단편으로 엮어져 있단 말이야. 여러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작품들이 엮여 있는 것을 연작소설이라 그래.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만 읽고 싶다면, 선생님은 다 읽는 거 추천하지만 그것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가운데쯤에 수록되어 있는 난소공만 발췌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자, 연작소설, 여러 가지의 소설이 같이 엮여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격은요, 사회고발적이에요. 사회고발적.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었던 너무 급진적인 발빠른 사회화에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면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고발적이고 비판적이며 동화 같기도 합니다. 우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소설에는 배경이 항상 존재한다 그랬죠? 이 배경은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요 서울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그래서 낙원구, 행복동 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름이 참 예쁘다. 그치 얘들아? 낙원구래, 행복동이래. 낙원이라는 건 뭐야? 파라다이스. 흔히 지상낙원은 유토피아라고도 하지. 낙원, 행복, 우리가 정말 가고 싶고 영위하고 싶은 쾌락과 행복의 즐거움의 장소잖아요. 근데 무허가 판자촌이야. 말 그대로 판자로 집을 쌓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터전이 왜 이런 역설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을지도 같이 한번 보고요. 자, 시점은요. 아까 이제 승재가 열심히 읽어준 것처럼 1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1부, 2부, 3부에 가면서 계속 달라져요. 이게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영수, 그리고 2부는 영호. 영호가 둘째 아들이에요. 영수가 첫째 아들, 영호가 둘째 아들. 3부가 영희. 영희가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의 이 시선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징, 주제 나와야겠다. 주제. 이들한테,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철거 개구장이 날라오게 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된 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되고요. 특징은 6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쓸 때 칸 넉넉하게 잡고 써주세요. 첫 번째부터 특징 가겠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 시대에 빈민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생님,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다는 얘기 많은 경제학자들이 합니다. 선생님도 그 얘기에 동감할 수 있어요. 미천 없이도 중상층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1970년대도 그럴 수 있었다고 보장할 수 있으실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난장이들도 목숨 걸고 계속 이 돈을 벌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난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상에서 단 한 번도 노동재산이 부동자산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장이들의 삶은 더욱 궁핍하고 힘들어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현실을 비판했다. 현실을 비판함. 자, 세 번째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이 대결을 모티프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화적이죠. 최용함. 당연히 난장이들은 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고 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은, 투기자들은 당연히 뭐야? 악으로 비춰지겠죠.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4번은 서술자의 이렇게 1부는 영수, 2부는 영호, 3부는 영희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시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드러냅니다. 작품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6번째, 마지막에 아이들아 조금만 힘내자. 자,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 이 공간이 제시가 되면서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극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이렇게까지 써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면은, 난장이가 이제 굴뚝에서 공을 퐁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과연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아직 안 끝나신 분들 잠깐 영상 멈춰가지고, 여기에다가 써주시고요. 선생님은 조금 더 넓은 칸으로 와야 돼서 옆으로 살짝 이동할게요. 지금 멈춰주세요.
네, 옆으로 왔습니다. 다들 필기가 끝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조금 피곤하죠. 이제 우리 등장인물의 인물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인물관계.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1부에서는 3장 중에 1부에서는 영수, 그리고 2부에서는 영호, 3부에서는 영희로 서술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영수는요, 난장이 일가의 장남이면 몇째야? 그렇지? 첫째죠? 그쵸? 장남입니다. 애석하게도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했다. 공장에서 일을 함. 자, 영호는요, 난장의 일가의 차남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스가 되는 것이죠. 차남. 굉장히 이제 좀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에요, 이 인물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노동자로 일하며 자신과 가족에게 처한 현실 문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영호. 세 번째, 영희. 영희는 그러면은 장녀도 아니고, 차녀도 아니고, 막내딸이겠죠. 네. 난장의 일가의 막내딸이 되겠습니다. 막내딸. 굉장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성을 지닌 인물이다. 자, 그럼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작품에서 난장이라고 일컫고 있는 인물. 아버지는요, 철거민촌에 거주하는 난장이입니다. 키가 작아요. 또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자, 어머니도 있죠. 어머니는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이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노력함,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특징에서 이야기했었던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 있잖아. 그 대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작품에서 중요한 구성의 체크 포인트는요, 못 가진 자와 난장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진 자와 가진 자.
대립적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립적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못 가진 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난장인 일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난장인 일가. 그리고 난장이가 살고 있는 그렇죠. 행복동 주민들입니다. 행복동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대체 누굴까? 가진 자는요, 그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유력자들.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나이들, 양복을 입은 사나이들. 이 사람들은 투기하는 투기권자들이에요. 투기를 하는 사람들. 얘들아, 그냥 이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제 집을 허물어버린대. 판자촌을 허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입주권을 하나 줄 거야. 입주권을 주는데 입주권만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입주권이랑 플러스 입주권만 있는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잔금까지 치러가지고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우리 난장의 일가는 그럴 돈이 없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파트 입주권을 어떻게든 팔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 투기자들 입장에서, 투기권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야, 팔 거야? 그럼 나한테 팔아. 내가 싸게 산다고 얘기하면 안 사겠지. 안 팔겠지. 내가 비싸게 팔아줄게 하면서 이제 계속 꼬드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둘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난장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난장이 아버지의 죽음. 그렇다면 얘들아, 난장의 일가가 사는 곳은 말로는 낙원구 행복동이지만 실제로는 이곳이 행복하지 않은 지옥인 거죠. 지옥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금공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상징이 중요해. 이 작품 안에서 나오는 상징들, 무슨 상징이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멀미나겠다, 그치? 흔들흔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나오셨어야죠. 너무 일침인가? 자,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나오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상징적인 이 상징물들을 이해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상징물은요, 난장이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난장이는 그냥 난장의 일가만 일컫는 게 아니야, 얘들아.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산업화와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을 뜻해요. 빈민계층. 그러면서 하층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인 빈곤감과 그리고 무력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난장이에요. 빈곤. 이해되셨을까요? 자, 두 번째는 철거 계곡장입니다. 엄마, 철거 계곡장이 날라왔어. 드디어 우리 집으로 꼭 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고 말았구나. 자, 철거 계곡장. 철거 계곡장은요, 자, 이제 이 집 밀어버릴 겁니다. 그 전에 알아서 다 짐 정리하고 싹 나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장의 가족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선생님, 근데 왜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법적인 행포를 보여준 거예요. 법적인 행포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처럼 재개발 개념에 오늘날의 재개발이면 아싸 집값 오른다 아싸 이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얘들아. 이들한테 살던 터전을 허물고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데 그 입주권을 가지고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야. 그들한테는 선택지가 없어.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나라가 대체 당최가 무엇일까? 주인공들이 꿈꾸는 그 주인공들의 이상세계예요. 주인공들의 이상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작은 공은 작은 공 쏘아올린 뿅! 작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난쟁이 난장이가 결국에는 가장 원하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공이고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 낙원구 행복동은 왜 낙원구 행복동이어야만 했을까? 여기는 말 그대로 난장이가 사는 동네야. 하지만 진짜 난장이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이곳은 낙원도 아니고 행복한 곳도 아니야. 여기는 그저 낙원과 행복과 가장 반대된 곳이에요. 그래서 방어적 지명을 통해 가지고 덤덤하게 이 도시 변두리 빈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가 끝났다면은 이제 우리 같이 또 작품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선생님이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종이 2장을, 종이 1장짜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종이를 여러분들 펼쳐주세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통장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말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내가 말했대. 그럼 나는 누굴까? 영수야. 1부에서 시작이잖아. 그치? 내가 말했다. 영수. 장남이 이야기한 거야.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아휴, 키워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철거개고장 생략합니다. 중략.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들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10수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 사람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우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들어맸다. 영호가 나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각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기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오빠.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어떤 놈이든 집을 홀러오는 놈은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가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눈물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가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 파악할 수 있는 대표 문제 14번, 15번, 16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푸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숙제는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여기 창조적 책 읽기, 그 다음 페이지 창조적 책 읽기 48페이지와 49페이지까지입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까지 해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도 23번까지 꼭 풀어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장에서 써야 하는 작은 우리 저리 다음 책만 봐가지고 다음 일을 집어넣고 그냥 사이즈랑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정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빼빼로 그리고 막 예술만 되니까 여기서 했던 거 그게 다른이랑 시작이었어요. 그거 답답했구나. 선생님 그거 놔두고 안 썼어. 안 지우고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좀 지웠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또 하나 드릴 건데요. 이번 주 숙제 좀 많죠? 지난주에 많이 없었으니까. 요 문제 25문제, 요건 난소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미동 사람들 23문제를 풀어오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25문제를 풀어오고, 거기에다가 시사 논술, 여기 마지막 창조적 책 읽기까지 끝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먼저 한두씩 나눠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4번 서술장의 특징으로 가장 바른 것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간결한 문장을 통해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당대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수가 생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 표차를 집어든 어머니는 자식들이 놀게 되었지만 않아도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현재 처한 현실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를 간직하고 있으면 무슨 수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잘해오세요.